안녕하세요. 과학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에 대한 철학 접근, 과학 철학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 어,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스 쿤은 우리가 기존의 과학의 발전에 관한 생각을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나요? 예, 저도 이제 보통은 과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그 연구 결과물이 쌓여서 점점점 조금씩 계속 꾸준히 발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962년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기존 생각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쌓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발전 과정에서 이 발전이 한 번에 확 혁명적으로 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렇게 경사면을 올라가듯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한 번에 확 계단식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학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쿤의 이론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제 도그마라고 하는 아마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선언 이 정도로 번역하나요? 어제 도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 또는 뭐 무언가에 대한 굳은 믿음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좀 뜻만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은 말 같은데요. 토마스 쿤은 과학자는 이 도그마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 과학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도그마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도그마인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과학자들 전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제 전반적인 믿음. 그래서 한 시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고대 철학자들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게 그 힘을 주면 앞으로 가고 주지 않으면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그마 이런 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했던 거죠. 아주 지배적인 학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뉴턴은 그렇지 않다. 이게 주면 가고 힘을 주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안 주면은 힘을 안 주면 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즉, 가고 있던 물체는 계속 가고 멈춰 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 있는다라고 하는 관성의 법칙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이 뉴턴 때 와서 그 전까지는 막 우리가 걸을 때 힘을 주면 앞으로 가고 딱 멈추면 힘을 안 주면 이제 딱 멈추잖아요. 우리 지구에서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고 한 건 힘을 주면 가고 힘을 안 주면 멈추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뉴턴이 주장한 거죠.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 힘을 주면 이게 속력이 변하고 힘을 안 주면 그 전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움직이던 물체는 힘을 안 주면 계속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관성의 법칙을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뉴턴 시대에 와서야 수천 년 동안 믿었던 믿음이 뉴턴 시대에 와서야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패러다임 이런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의 틀로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학설을 가장 지배적인 학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이 패러다임이 그런데 말입니다. 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요게 한 번에 확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운동에 대한 이론도 뉴턴 시대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이 뉴턴의 시대에 와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로 확 한 번에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왜 그 패러다임이 잘 바뀌지 않는가? 패러다임이 왜 그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뀌는가? 자, 이 재밌는 만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교수님, 아주 이제 나이 많은 교수님이 김 박사님 A 세균으로 실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팀장님 하고 이 젊은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김 박사가 이제 젊은 과학자죠. 자, 근데 이제 젊은 과학자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A 세균이 여기 있군. 우리가 세균 실험하면은 뭐
세균을 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세균을 가지고 실험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은 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요새는 뭐 인공지능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컴퓨터 공학이 발전해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나이 많은 팀장님은 김 박사는 실험을 왜 안 하고 어디 간 거야? 여기 컴퓨터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로 실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험을 결과를 실무실에서 실험 결과를 딱 내놓으니까 그게 무슨 실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팀장과 김 박사 이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팀장님은 어, 요 기존에 있던 살아있는 세균으로만 실험을 해야 한다. 실제 세균으로 실험을 한다 하는 거고, 김 박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더 오히려 짧은 시간에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서로 다른 인식들, 서로 다른 도구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높은 자리에 계시고 더 아주 그 권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이 위에 있는 분들이 좀 은퇴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과학자들이 요 좀 이렇게 이 지배적인 이제 그 좀 이제 높은 자리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팀장도 되고 이렇게 해야 그때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간다는 거죠. 음. 자 이렇게 패러다임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도그마 즉 패러다임이 다른 두 사람은 이제 소통이 좀 힘들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 소통이 힘들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왜 굳이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만들었느냐? 이게 패러다임에 딱 잡혀 있으면 패러다임을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패러다임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토마스 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전과학 패러다임 없이 연구합니다. 원래는 이제 패러다임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패러다임이 정립이 됩니다. 원래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 이전에는 운동에 대한 패러다임이란 건 별로 없었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뭐 운동이 뭐야,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을 안 주면 멈춘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정립합니다. 이제 그게 정상과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러 가지 변칙 사례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물체는 또 다른 예인데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늦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막 갈릴레오가 막 피사의 사탑 이런 데 올라가서 실험했다고 하잖아요. 뭐 실제로는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이제 피사의 사탑에서 실제 실험했다기보다는 갈릴레오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한 실험, 즉 사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해서 실험을 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변칙 사례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천천히 떨어진다. 우리가 생각해도 뭐 종이 같은 게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갈릴레오가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같은 속도로 떨어질 거다. 자기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몇 가지 변칙 사례로는 이 패러다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릴레오가 잘못 생각한 거지. 갈릴레오가 실험을 잘못했네. 실제로 실험해보지도 않고 실제로 살펴보면 종이가 늦게 떨어지잖아. 갈릴레오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거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갈릴레오는 사실 관성의 법칙에 관한 실험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실제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한 사고 실험이죠. 그렇지만 관성의 법칙이란 게 뉴턴 이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생기는 거죠. 어떤 위기냐? 그 전까지 생각했던 이제 우주의 그 천체의 움직임이 천체의 움직임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막 그 태양과 그 지구와 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이런 천체의 움직임이 기존의 이론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또 다른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도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뉴턴이 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이론을 내놓고 중력과 또 이제 그 관성의 법칙, 중력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 이런 새로운 이론을 내놓습니다. 이 변칙 사례가 등장해서 그 기존의 그 패러다임이 크게 위기를 맞게 되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뉴턴의 운동 이론이라고 하는 뉴턴의 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요한 점은 변칙 사례가 몇 가지 등장한다고 해서 그 전에 패러다임이 흔들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생각 전에 패러다임을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물러나고 또는 뭐 이렇게 늙어 사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야 새로 바뀔 수 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서서히 과학이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 번에 확 도약하는 기간이 있다. 혁명적으로 도약하는 기간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이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한번 도약했고 또 그 이후에 영국의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 이런 장이론 뭔가 이제 힘의 마당 뭐 이런 그 얘기를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이제 장이론으로 그 도약을 한번 하고 거기다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장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장이론과 뉴턴의 고전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수성의 움직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수성의 그 공전 궤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뉴턴의 고전역학으로는.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수성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반론이 어떤 다른 증거가 어떤 그 기존의 패러다임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게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야. 이 수성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에 의거해서 그 반론을 그 다른 사례를 이제 다시 고쳐보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패러다임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패러데이의 장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오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뉴턴의 고정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매우 절대적인 거야. 변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도 변해. 그러니까 태양 주위는 중력이 크니까 공간이 변해 있을 거야. 휘어져 있을 거야. 그 휘어진 공간에 맞춰서 수성의 공전 운동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새로운 행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천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전에 패러다임에 갇힌 뉴턴 고전역학의 패러다임에 갇힌 사람들은 그 수성의 공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천체를 찾아다녔던 거죠.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수성이 공전 이론이 바뀌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전의 패러다임을 지키려고 하다가 잘 안 바뀌는데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이렇게 혁명적으로 갑자기 크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오는 이 패러다임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그런지 기존 생각에 막 여러분들이 하는 젊은 학생들이 하는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번 방문해 보는데 내가 기존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도 곧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할 텐데 그랬을 때 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교훈을 좀 얻습니다. 자, 근데 이제 쿤의 생각에 대한 반론도 이제 역시 만만치 않죠. 자, 피터 게리스는 이게 서로 다른 분야 사이에 소통과 융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달라서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그래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 쿤이 얘기하니까 아니 나 소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제 실험 기구들이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맞는. 근데 그렇다고 쿤의 생각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니스트 마이어는 이것이 생물학이다 해서 생물학 영역에서는 자연사 영역이나 생물학 영역에서는 혁명이 존재하지 않고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방식으로 변화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생명과학도 이 패러다임이 변한 적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진화론이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진화론 물론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론이라든가 그 새로운 생각이 점점 새로운 생각에 대한 생각이 연구가 점점 쌓여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아주 그 물론 뭐 위대한 과학자에 의해서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그 전에 새로운 이론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그 전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건 맞죠. 진화적인 것도 맞습니다. 진화적인 것도 맞는데 저는 이제 쿤의 생각도 어느 정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훌륭한 분들이라서 제가 감히 비판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이런 것도 패러다임을 기존의 권위에 대한 인정, 권위에 대한 굴종 이런 것도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좀 방해가 되긴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을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입장인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분야를 과학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반증주의, 칼 포퍼의 반증주의, 그리고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 어, 이런 이런 이제 과학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을 또 한번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과학 철학은 아주 제가 전문적으로 막 깊게 연구한 분야가 아니라서 이번 분야를 어, 수업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이 과학에 대한 그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칼 포퍼와 토마스 쿤 책, 매우 이 철학 책이 좀 어렵잖아요. 또 과학 철학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집에 꽂아만 놓거든요. 아직 읽어보진 않았고, 근데 이번 기회에 칼 포퍼의 책하고 과학혁명의 구조,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책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은 진보적인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제 그 부정적인 발견법을 반복하면 퇴행하고요. 긍정적 발견법을 반복하면 견고한 핵을 지키면서 설명해낼 수 있는 범위가 많아서 진보적이다. 이런 과학혁명의 구조에다가 약간 새로운 걸 가미한 이런 이제 러커토시의 이론도 있습니다. 이 보조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패러다임, 여기 핵에 해당하는 게 패러다임이죠. 이 패러다임에 대한 이제 반증이 들어오는데 그 반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토마스 쿤은 이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좀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러커토시는 이 그 반증을 핵을 패러다임을 보호하기 위한 반증에 대한 보조 가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학을 풍부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성의 운동이 뉴턴의 고전 역학에 맞지 않았을 때 이 수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행성이나 다른 천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호대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호대 가설로 핵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보호대가 이 과학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데요. 근데 이 보호대 가설로 핵을 유지하지 못할 때 과학혁명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런 보호대 가설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뭔가 바꿔야 되고 기존의 그 패러다임을 보호하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고루한 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은근히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사실 과학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그마 어떤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이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토마스 쿤이 과학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 보호대를 잘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제 보호대가 필요 없는 완벽한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예외적인 현상이나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또 이렇게 어떻게 이건 왜 이런지 이런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보호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과학을 또 풍부하게 한다. 그리고 이 보호대가 더 이상 이제 패러다임 중간에 핵을 지키지 못할 때 과학혁명이 일어난다. 이 얘기도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넘어가서 이 중세 시대에 어떻게 과학이 발전했는가.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과학사 시간답게 과학이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그 과학이 옛날에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걸 고대와 중세부터 한번 시대별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